음, 이제 수강 신청 정정 기간 다 끝났죠? 네, 그럼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오신 걸로 이해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강의죠. 예, 제가 강의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제너러티브 AI하고 피지컬 AI, 중반부의 생성 AI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과도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엔 다시 한번 조금 개편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뉴럴넷 훈련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경망이 어떻게 훈련이 이루어지는지는 개괄적인 모습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프랙티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최적화 방법들이 있어요. 최적화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신경망 훈련에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은 요 그레디언트 기반의 최적화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최적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많이 됐던 분야라서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는데 음,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시게 되면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스테판 보이드가 쓴 예전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바이블처럼 많이 읽혀요. 근데 그 책의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최적화하는 거, 이게 거의 다 대부분 다 쓰입니다. 다른 방법은 잘 안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공부를 적게 해도 되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된 것 같아요. 신경망에 한해서는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뉴럴넷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경망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훈련 데이터셋이 필요하죠? 데이터셋. 우리 지난번에는 데이터 포인트가 5개짜리 중간고사 성적 5명 조사해 놓은 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이 우리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거는 레이블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입력 속성들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레이블 Y 값이 페어가 만들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i개를 사용해요. 대문자 i개. i개가 5개였어요. 지난번에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데이터가 방대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게 몇십만 배, 몇백만 개 이상 되겠죠. 감안하시면 되고. 자, 모델은, 우리 뉴럴넷 모델을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이거예요. 입력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거를 뉴럴넷이 받아요. 이 F가 뉴럴넷이에요. 합성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뉴럴넷입니다. 뉴럴넷의 파라미터는 W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인풋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입력이 X도 들어가고 W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뉴럴넷이 출력을 내죠. 출력을 이제 보통 뉴럴넷의 출력은 y 햇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면 y 햇 i를 낼 텐데 이게 실제 데이터에 있는 여기 있던 정답과 비교를 하겠죠. 출력을. 그래서 그 차이를 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로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뉴럴넷을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요 로스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이게 함수이기 때문에 인자를 좀 써주면 좋겠어요. 요 인자를 빼고 써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자를 넣어서 표현해주게 되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답과 예측값이 그 차이를 계량화한 거기 때문에 이 함수죠. 정답과 손실 그 예측값의 함수인데 우리가 이걸 다시 들여다보면은 파라미터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들어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 사용이 된 함수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그 y는 보이는데 y 햇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햇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음, 이따가 보면 다 보여요, 이제. 그리고 요 데이터들은 어쨌든 우리가 상수죠. 결국은 데이터들은 다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상수였기 때문에 W만 남아요. 희한하죠. 여기 W 안 보였는데. 근데 사실 W가 이 Y 햇 계산할 때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로스 함수를 우리가 로스하고 그 뉴럴넷의 파라미터 W 또는 세타 이런 걸 써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로스를 계산하는 방법은 음, 예측된 값하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실제 정답하고의 이 차이를 측정한 거죠. 근데 양수로 만들어 놨죠. 벌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은 정답하고 예측값의 뭐 절대값, 차이의 절대값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적화한다라는 거는 지금 로스 함수는 W 함수이기 때문에 로스 펑션을 최소로 해주는 그때 요 W를 찾아라 라는 거죠.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네. 요게 이제 우리가 뉴럴넷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요거를 찾는 과정이 우리가 식을 세워서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뉴럴넷은.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것들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들렸어요. 데이터 포인트가 6개짜리죠. 11시간 공부한 사람까지 있는 데이터인데 여전히 직선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선은 우리 요 기울기가 여기서 W2로 돼 있죠. 그리고 Y절편이 W1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2개, 미지의 파라미터 2개를 찾아주면 되는데 우선 로스 펑션을 만들어야죠. 민 스퀘어드 에러를 쓰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자, 이 데이터 포인트 6개를 다 적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죠. 예. 요게 뭐예요? 정답이죠. 75가. 그 다음에 요건 예측값이죠. 예측값에서 1시간 공부한 사람에 대한 예측값이 요거잖아요. 직선으로 예측했으니까. 대한 정답과의 차이. 그 다음에 3시간 공부한 사람 77점 나왔으니까, 3시간 공부한 예측값이죠. 이 앞에가. 이만큼이. 예측값과 정답의 차이의 제곱.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뺄셈 순서를 바꿨는데, 바꾼 이유는, 여기 부호를 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하려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순서를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를 쭉 다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 뭐가 남나요? 이런 x하고 y들은 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w밖에 없죠. 이 함수는. 그래서 w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w 함수고 이 함수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지금 3차원 공간상에 그릴 수가 있죠. w1하고 w2가 있는데 그 3차원 포물선이 만들어지죠. 로스 펑션은. 로스 펑션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는 좀 대칭적으로 좀 제가 왜곡해서 그려놓은 거고 실제 데이터들은 여기 1하고 75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찌그러진 포물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3차원 포물선. 그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W1, 2를 다 찾아주는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다 쓰기 때문에 보통 풀 배치라고 부르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미니 배치라고 불러요. 배치가 풀 배치도 있고 미니 배치도 있는데 풀 배치는 진짜 데이터를 모두 다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미니 배치는 그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그 확률 통계에서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미니 연산은 데이터 포인트 하나 해가지고 보통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는 신경망에서는 보통 그냥 미니 배치를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아니라 미니 배치를 쓰는 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엄밀하게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니 배치를 쓰는 거를 그렇게 불러요, 그냥. 흔히.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좀 데이터가 6개가 있는데 2개씩 잘라서 한번 로스 펑션을 만들어 볼까요?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랜덤하게 하는데 그냥 순서대로 그냥 앞에 2개를 골랐다고 칠게요. 그렇게 해서 2개 가지고 로스 펑션을 만들 수 있겠죠. 또 그 다음 2개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2개를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가중치갱신을 위에서 한번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초기 값으로 해서 그 다음 값으로 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갱신하고 하면 3번 갱신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갱신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갱신이 배치 단위로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포인트 전체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3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데이터가 적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짓 하나 할 텐데 데이터가 정말 많다고 해볼까요? 한 10,000개쯤 있다고 해볼까요? 그럼 10,000개를 가지고 이런 진짜 완벽한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를 뭐 100개씩 잘라서 100번을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그 100개로 만든 그 손실 공간이 로스 표면이 비슷비슷하게는 나오겠죠. 데이터들이 뭐 아예 다른 게 아니라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 기본적으로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가중치 갱신할 수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손실함수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자, 이 아래 방법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이제는 실제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아주 소량의 데이터가 아닌 이상에는.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은 이게 경사하강법이고 이게 확률적 경사하강법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실 공간을 우리가 이제 아까는 3차원으로 봤는데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로 보겠습니다. 그 등고선이라고 하죠. 등고선처럼 보면은 요 색깔이 짙은 곳이 가장 깊은 곳이죠. 위에서 봤으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요 가장 깊은 곳으로 가면 되는데 어,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갱신이 될 때, 가중치가 지금 여기 W1이 지금 0, 0이고요. 뭐 0, 0 근처에서 시작한 거죠. W1, 2가. 초기 값을 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갱신했죠, 지금. 점 찍어볼 때. 그러면 요 한 번 갱신할 때 데이터를 전체를 다 써야 되죠. 한 에폭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에폭을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반복하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6번 반복해서 학습해서 여기를 도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손실 공간들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손실 공간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거 따라서 내려가면 정답으로 가겠죠. 가장 낮은 곳으로. 근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일부 데이터 샘플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래 보이는 요 등고선은 진짜 풀 데이터 셋을 가지고 만든 진짜 그 손실 공간이고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원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기울기가 이쪽이 가장 가파른 기울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가겠죠. 완벽한 답이 아니니까. 그때 계산한 기울기가 일부 샘플만 가지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기울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쭉 내려가게 되고 여기 지금 똑같은 점이 찍혀 있는데 실제로는 예, 여러 번 더 점이 많이 찍혀야 됩니다. 아까 같으면 3배 더 많은 점들이 필요해요. 갱신이 여러 번 되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로스 펑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요 왼쪽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전체 데이터셋 i개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요 오른쪽은 배치 사이즈만큼만 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은 y 대신 6 써주고요. b 대신에 2 써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면은 그 데이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고요. 갱신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갱신해주면 됩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데이터를 소량만 썼다라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실제 뉴럴넷은 파라미터가 지금 두 개만 있을 리가 없죠.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림을 못 그리니까 우리 공간상에 그래도 최대한 그려보려면 파라미터가 n개가 있을 때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림의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변경되는 값이 이 로스의 그냥 표현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놓으면은 W1하고 W2가 바뀔 때마다 값들이 찍히는데 포물선이 찍히진 않을 거고 다른 변수들에 의한 요인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올록볼록한 모습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코스트 펑션이에요. 코스트 펑션을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컨벡스하거나 컨케이브한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모습이 아니라 올록볼록한 곳이 여러 곳에 있는 로컬 옵티마들이 굉장히 많은 이러한 모습을 띠게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우리가 찾아야 될 W1하고 W2는 이쪽 지점일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조금 덜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지점들이 많이 보이죠. 예, 이런 곳들을 로컬 옵티마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하는 건 뭐죠? 경사를 계산해서 경사가 있으면 가중치 갱신이 일어나죠. 경사가 없으면 가중치 갱신이 없죠. 이전 값하고 다음 값이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갱신이 안 일어나니까 멈추죠. 그럼 학습이 끝나죠. 그러면 이런 데 가도 갱신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특히 언제 갱신이 안 일어나요? 정말 모든 데이터를 쓴 손실함수를 가지고 하게 되면 예, 그런 경우에는 예, 항상 매번 똑같은 손실함수를 쓰기 때문에 매번 여기에서 경사 계산하겠죠. 여기까지 쭉 내려온 다음에 경사형이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예, 그래서 근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면 어떻게 되죠? 내가 미니 배치를 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 배치가 들어가게 되면 약간 다른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경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도 비슷한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이 기울기만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뭔가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자, 모멘텀은 바로 이어서 볼 텐데, 제가 새들 포인트 말씀 안 드렸네요. 새들 포인트는 요 미니멈, 지금 이제 로컬 옵티마는 여기 미니멈 포인트인데, 새들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 3차원 공간이니까, 한쪽으로는 최소고요. 한쪽으로는 최대죠. 한쪽 축으로는. 한쪽으로는 최소고 한쪽으로는 최대면은 그 3차원 공간상에서 기울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되면 0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기 말고 더 좋은, 더 낮은 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0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갱신이 안 되겠죠. 새들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우리 3차원으로 보면은 뭐 이런 게 뭐 드물게 나올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4차원 공간으로 가면 이런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새들 포인트에서 갱신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어쨌든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모멘텀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모멘텀은 뭐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성이라고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모멘텀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뭐 관성에 좀 가까운 의미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경사에 요거 EWMA,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 그러니까는 음, 요거를 한국어는 뭐라고 번역을 하더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빙 에버리지니까 이동 평균이죠. 가중 이동 평균이죠. 근데 가중치를 익스포넨셜하게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최근값에다가. 여러분들 그 주가를 예측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주가를 예측한다고 하면은 과거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과거 한 열흘치를 가지고 내일 주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 열흘 전 주가보다는 오늘 주가가 더 중요하죠. 내일 영향을 주는 거는. 그러면 오늘 거에다가 많은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내야 되겠죠.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예측한다고 치면은 10일치 그냥 평균 내는 것보다는 오늘 거에 비중을 좀 많이 준 평균이 좋겠죠. 그거를 익스포넨셜하게 더 주는 거예요. 최근 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EWMA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레디언트들을 내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레디언트를 기록을 하고 있다가 그 그레디언트를 이동 평균을 내요. 가중 이동 평균을 내서 예,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거는 EWMA식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뭐 여기 그레디언트에서 나오는 식이 아니라 보시면 여기가 지금 베타가 하나 곱해지는 게 있고 1 빼기 베타가 곱해지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 비율을 조절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N쪽의 텀을. 그러니까 MT는 이전의 모멘텀이에요. 이전의 이동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이동 평균. 지수 이동 평균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네, 지수 이동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WT T 시점에서의 기울기죠. 예. T 시점에서의 기울기하고 T 시점에서의 모멘텀이죠. 모멘텀은 그 T부터 그 T 빼기 1, T 빼기 이런 것들을 지수 이동 평균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여기에 가중치를 베타를 주고요. 현재 계산한 기울기에 1 빼기 베타를 줘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계산한 기울기예요, 이건 지금. T 시점에서의 기울기. 예. 우리는 보통 이것만 썼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동 평균도 쓰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두 개를 버무리죠. 그러면 베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상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타가 0이면. 베타가 0이면은 예, 모멘텀은 쓰지 않는 거니까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돼버리죠. 그렇죠? 근데 모멘텀을 썼잖아, 지금. 여기 베타가 비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50%씩 쓰려면 2분의 1씩 주면 되겠죠. 2분의 1 주면 자동으로 2분의 1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기울기가 50%, 그 다음에 이전의 이동 평균이 50%, 기울기 이동 평균이에요. 기울기들이 막 변화해 왔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평균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MT 더하기 1로 하는 거죠. 모멘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모멘텀이 계산이 되는 거는 이전 모멘텀이 베타 정도 반영이 되고 그때 그 시점에서의 기울기가 1 빼기 베타가 반영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모멘텀을 계산한 다음에 이 모멘텀을 가지고 기울기를 갱신하죠. 이건 아시죠? 예, 맨날 했던 거. 예, 여기 원래 이 자리에 그냥 현재 측정한 기울기만 들어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측정한 기울기에다가 모멘텀을 반영한 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로컬 옵티마였어요, 지금. 로컬 옵티마에서 기울기 재미 0이죠. 그렇지만 내가 내려온 경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걔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경사가 계산이 되죠. 모멘텀이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갱신하기 때문에 로컬 옵티마에 빠지지 않겠죠. 여태까지 내가 왔던 거를 인정을 해주니까. 예, 그래서 더 잘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이 지금은 다 사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조금 개선한 게, 요 네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스트로프 엑셀러레이티드 그레디언트. 그래서 네그라고 보통 부르고요. 네스트로프라고 하는 분은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네스트로프. 예, 요 분이 유리 네스트로프인가 그래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요 분이 만드신 건데, 요건 뭐냐면 똑같은데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실래요? 식이 똑같아요. 예, 다 똑같은데 요거만 달라요. 예, 요건 뭐죠? 얘가 그 그레디언트 요 W를 하는 게 W에 넣어주는 게 WT를 넣어주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시점에서 그 W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갱신된 거죠, 이거 지금. 예, 한 번 그 모멘텀을 이용해서 한 번 갱신된 W를 넣어주죠. 그래서 이걸 보통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감고 이제 화산을 할 때 예를 많이 들어요, 보통. 눈을 감고 화산할 때 제일 낮은 지점으로 가야 돼요. 이제 눈을 다 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발로다가 360도를 다 측정을 해서 기울기를 재야 되겠죠, 공간상에서. 기울기를 잰 다음에, 물론,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좀 이상하긴 한데, 장 가파른 곳으로 빨리 내려가야 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가파른 기울기로 가죠. 보폭. 정해진 보폭을 곱해서 가죠. 이게 이제 원래 하는 건데, 어, 이,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쭉 내려왔던 길도 반영이 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개가 벡터 합의돼서 가요. 내가 측정한 기울기는 이 방향. 그 다음에 내가 내려왔던 가중 그 이동 평균은 또 이쪽 방향이면 두 개의 벡터 합의 방향으로 기울기가 정해져서 내려가는 건데, 방향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건데, 이 네스트로프를 쓰게 되면은, 눈을 감고 측정을 해서 한 발을 내딛고, 그 지점에서 기울기를 재서 그게 벡터 합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내가 내려왔던 것 쪽으로 한 번 더 내디딘 곳에서 경사를 재서 그 경사하고 모멘텀하고 합쳐서 가는 거죠. 점 모멘텀하고. 네, 이게 더 성능이 좋아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져 있고 수학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 그럼 요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텐서플로우에서 쓰려면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불러주고요. 이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모멘텀 설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 모멘텀이 적용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 네스트로프를 쓰려면 요거를 true로 해주면 돼요. true. 그럼 이제 여기까지도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일반적으로 베타는 0.9 정도 되는 값을 씁니다. 알파는 학습률이기 때문에 우리 알죠? 지난번에 제가 에타라고 썼던 게 여기서는 사실 알파예요. 알파고 어, 베타가 0.9니까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죠. 여태까지 내가 했던 그 과거를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다 건너뛰고 아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중간에 몇 개가 더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지금 이렇게 그 1차 모멘트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 이게 우리 앞에서 보셨던 모멘텀 방식이잖아요. 여기에다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2차 모멘트도 써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제곱 요것까지도 같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수 이동 평균으로 갱신을 해요. 그래서 이걸 V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트릭을 부리는데 MT하고 VT를 그냥 처음에 썼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보정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좋아요. 근데 이 보정이라는 거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 베타의 T 값이 커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요 T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베타가 아까 0.9라고 했으니까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얘는 0이 되겠죠, 결국은. 0이 결국은 돼서 똑같아져요, 두 값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정 효과가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계산된 값하고 똑같은 값이 쓰인다고 보면 되는데, 보정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하면은, 원래는 WT 더하기 1이 어떻게 나왔냐면, WT 예전 값에다가
학습률에다가 그냥 요거, 이 위에서 나온 그 1차 모멘트만 곱했었는데 중간에 뭐가 껴들어갔죠, 지금. 네, 요게. 여기 껴들어갔어요. 네. 요렇게, 그, 러닝 레이시 바뀐 거죠. 알파였던 게 곱해진 값으로 바뀌게 되고,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파라미터마다 스텝 러닝 레이트들이 다 달라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어떤 그 상수 하나만 곱해줬었는데, 여기는 이게 상수가 아니죠, 지금. 예, 파라미터마다 그 러닝 레이트 달라지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결정해줘야 되는 파라미터가 좀 많죠. 베타, 감마, 이런 거 하이퍼 파라미터잖아요, 사실. 그 사용자가 그냥 설정해 주는 거지 데이터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예,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해하죠. 여기 알파도 하이퍼 파라미터고, 예, 그다음에 또 여기 입실론도 있죠. 예, 요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줘야 돼서 네 개나 정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는 요 아담을 많이 쓰죠. 아담 계열을 많이 씁니다. 뭐 아담이나 아담 W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언급을 안 했던 게 파라미터 초기화 관련된 언급을 안 했죠. 파라미터를 제가 초기화를 해서 초기 값으로부터 갱신이 쭉 돼서 이제 좋은 W를 찾게 되는 건데, 아니, 그럼 초기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과거부터 연구가 이제 많이 되어 왔어요. 뭐, 연구가 되어 왔는데, 최종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요 히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이 방식이. 요거는 이제 요 카이밍 히의 그 레스 네임에서 온 거고요. 이 사람은 그 초창기에 그 레스넷으로 굉장히 그 유명세를 떨친 분이세요. 네. 음,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실 당시에 이제 그 발표한 방법이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초기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W들을. 예. 근데 0으로다가 쫙 설정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랜덤한 값으로 설정을 해요. 랜덤한 값으로 설정을 하는데 근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 어디서 샘플링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샘플링 기호죠? 이거 지금 어떤 분포로부터 샘플링 하죠? 유니폼 분포나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죠. 예,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그러면 유니폼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는 경우에는 요 N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 파라미터들이 뉴런 층이 있으면 층 사이에 있잖아요. 사이에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워드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그 흐름이 있으면은 그 내가 파라미터가 여기 지금 요 위치에 있다 그럼 그 입력 뉴런의 그 입력 뉴런 쪽 N인이에요. 그거의 개수입니다. 이게 지금. 예, 그 뉴런의 개수가 많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면은 n인이 커지니까 전체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더 0에 가까운 그 곳에서부터 샘플링을 취하는 거고요. 뉴런의 개수가 좀 적으면은 조금 0보다는 좀 떨어진 값들이 샘플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초기 값이 설정이 되는 게 그 뉴런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입력 뉴런의 개수에 의해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는데 입력 뉴런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이 값이 커지면 표준 편차가 이게 표준 편차죠. 이쪽이 표준 편차가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거의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이면 0에 굉장히 가까운 값들만 골라지겠죠. 근데 입력 뉴런이 적으면은 큰 값들, 표준 편차가 크니까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진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초기 값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0에서 좀 떨어진 값들도 골라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결론은 뭐냐? 0 근처에 있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되 0은 아니다. 0이 될 확률은 여러분들이 이거 연속 확률에서 0이 나올 확률은 0이에요. 거의 전파하기 때문에 0.0001에서부터 뭐 마이너스 0.0001 사이 이러면은 뭐 값이 만들어지지만 0이 딱 샘플링이 될 일은 거의 없죠. 0이 나오지는 않고 0 근처에 아주 작은 값들 0이 굉장히 가까운 값들이 골라지게 된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게 이제 요 방식이 왜 좋은 방식이냐면은 예, 그전에는 요 렐루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 이거 다 렐루 계통이거든요. 렐루라고 하는 요 활성화 함수, 요게 2012년 정도에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전에는 렐루가 아니라 뭐 시그모이드나 뭐 하이퍼블릭 탄젠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는데, 그거랑, 그거는 다른 초기화 방법이랑 궁합이 맞았는데,
요 렐루하고는 잘 안 맞았어요. 렐루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요 렐루가 쓰이면서 예전 초기화 기법들이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최신 활성화 함수에 맞춘 초기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을 하실 때는 그냥 히 유니폼, 히 노멀, 히 유니폼 요거 쓰는 거고요. 히 노멀은 요거 쓰는 거예요. 블로드 초기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활성화 함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그모이드 아시죠? 수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활성화 함수를. 그리고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요거 시그모이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써 있기 때문에 잘 전개하면은 시그모이드를 이용해서 뭐 제곱을 이용하게 돼서 전개하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 아니라 뭐 두 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위아래로 밀려놓는 형태라서 그리고 시프트한 형태라서 나오게 되고, 렐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입력이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출력이 0이에요. 양수에 대해서는 입력값을 그대로 내줘요.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이 최대니까 0이 나오고요. x가 양수인 경우에는 0보다 x가 크니까 x가 나오죠. 그래서 이 렐루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이 렐루가 좀 단점이 있는 게 이쪽이 문제예요. 0이 들어가면 0이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음수가 들어가면 0이 계속 나오는 게 좀 단점이라서 그걸 좀 보완한 게 이렇게 살짝 흐르도록 리키렐루라고 정하죠. 살짝 흐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0이 아니라 알파의 x, 알파는 뭐 0.01 뭐 이런 값들 써주는 거죠. 굉장히 작은 기울기를 써서 출력이 0이 되지는 않도록 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이제 렐루만 조금 보면 렐루를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서 렐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렐루가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나쁜 것보다 더 많으니까 쓸 텐데 좋은 건 뭘까요? 보통의 활성화 함수를 연상해 보면 돼요. 얘네들은 이 세츄레이션이 되죠. 여기서 양의 지역에서. 그렇죠. 세츄레이션이 된다는 건 뭐죠? 큰 입력에 대해서 기울기가 안 나오죠. 이게 다 미분해야 됩니다. 예, 지금 입력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하면 미분값이 0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습에 굉장히 큰 저해 요인이죠. 예,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되는 게 문제였는데 렐루는 그렇지 않죠. 입력이 어느 정도 큰 게 들어가도 출력이 잘 나오죠.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 미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울기가 다 1인데 어디서 미분해도 뭐 이거 미분할 필요 없죠. 그냥 1이죠. 그렇죠? 그냥 미분 대신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을 써주면 돼요. 1이냐 0이냐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훨씬 계산량이 적어서 수렴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들 한번 뉴럴넷에서 구현되어 있는 렐루를 시그모이드를 바꾼 다음에 한번 똑같이 바꾼 다음에 돌려보세요. 뭐 한 10배 이상 느려요. 시그모이드를 쓰게 되면. 그래서 렐루가 뭐 어쩔 수 없는 필수 컴포넌트예요.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큰 단점만 보여드리면 이 다잉 렐루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렐루가 죽어요. 예. 렐루가 죽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입력이 계속 음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이 계속 음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출력은 음수가 나오겠죠. 렐루 아웃풋은. 그렇죠? 그래서 렐루 아웃풋이 0이 나오고요. 렐루 아웃풋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레디언트도 0이라는 뜻이죠. 그레디언트는 1 아니면 0이잖아요. 얘는. 그레디언트가 0이라는 얘기는 뭐죠? 그레디언트 0이라는 얘기는 학습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노 러닝이에요. 학습이 안 돼요. 입력이 음수가 계속 들어가는 거가 생기게 되면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덩달아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대개의 경우에 이제 인풋 스케일링, 배치농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해요. 요거는 이제 뉴럴넷 중간층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 입력 자체가 음수인 경우에는 그것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풋 스케일링으로 보통 해결이 됩니다. 조금 이따 인풋 스케일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력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다잉 렐루 프로블럼이 생기는지를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코비안들을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게 활성화 함수인데, 뉴런은 사실 활성화 함수 갖고 있으니까, 이 F가 렐루예요, 지금. 렐루. 이렇게 생겼어요, F 함수가. 렐루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건 뭐예요? 보통, weighted sum이 활성화 함수 들어갔죠. 이거 기억하시죠? weighted sum이 활성화 함수. 즉, 그전 액티베이션 값이
웨이티드가 돼서 이게 결국은 어파인 변환이죠. 어파인 변환이 돼서 C가 이제 요 인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모든 입력이니까 지금 중간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건 뭐 X라고 생각해도 돼요. 입력이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입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 입력이 음수가 되면 그러면 이걸 활성화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0이 나오죠? 음수가 들어갔으니까 0이 나오는데 0이 나오고 이게 이제 로스를 계산하겠죠. 출력은 0을 냈는데 얘가 지금 정답은 뭐 다른 0이 아닌 다른 값이 있었을 테니까 그 로스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그 로스에 의해서 이 활성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로스 값이 뭐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우연히도 정답이 0이었다면 잘 맞춘 심지어는 맞추기도 한 건데 그럴 리는 없을 테니까 잘 뭐 그 로스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 플러스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겠죠. 기울기는 로스 펑션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이건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W에 대해서 미분을 하죠. 편미분을 하고 그리고 나갈 때는 이 예, 예, 요게 실제로 계산이 되는 거는 제가 이걸 좀 이 두 개의 곱인데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과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원래 여기서 해야 될 게. 그래서 이게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이고 요거는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어, 요게 지금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만 봐도 돼요. 딴 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 값이 뭐죠? 뭐 활성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은 음, 이, 아, 이, 요 미분은 어 이게 지금 그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죠. 예. 이게 지금 0이라고 제가 단정을 지어놨는데 근데 여기 지금 뭐가 곱해지나요? 지금 곱하기. 음, 제가 요걸 좀 부호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여기 사실은 그 요게 A가 입력인데 예, 제가 지금 A가 지금 웨이티드 썸이 된 게 G죠. 요거를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예. 요게 여기로 가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요게 0이죠, 지금. 이게 음수가 들어갔죠. 예.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요게 음수니까 이게 음수가 맞네요. 참. 요게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음수 지역에서 지금 미분했으니까 0이 나오죠. 예, 0이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0이 나옵니다. 예.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시죠? 예, 위에서 설명할게. 예, 그렇게 해서 어, 이 다이내믹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뒤에서 보실 인풋 스케일링으로 이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 스케일링 조금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고 그럼 이제 러닝 레이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파 오늘 보셨던 알파죠. 지난 시간에는 그 알파 대신 에타를 썼었는데 예, 왜요? 아 질문이요? 예. 네. 출력의 부담이 되게 커질 것 같은 말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방금 봤던 그 웨이트 초기화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초기의 입력 유연이 작다면 렐루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방금 봤던 초기화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까요? 입력 값이 작으면 렐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방금 네. 봤던 초기화 기법을 봤을 때 입력값이 그 입력 불어낼 수가 작으면 분산이 커지는 네. 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렐루를 쳤을 때 요 슬라이드를 봐야 되겠죠? 지금 설명하시는 게 요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다음 여기 어디갔죠? 여기 있고, 예. 입력 입력 물원의 수가 작을 때 분산이 커지게 되는데 네. 렐로 자체도 출력의 분산이 되게 커지는 구라고 생각을 해서 어, 출력 값이 커지죠. 예. 예, 네. 뭐, 네. 그렇게 되면은 분산이 너무 커지면 값이 너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입력 물원의 수가 작을 때는 저 초기화 기법을 사용하지 않자. 그건 렐로 말고 다른 액티베이트 펑션을 사용하거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입력률이 작으면은 이 초기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네, 어,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지금 어떠한 그 뉴런의 개수에 대해서도 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거고, 히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뭐 n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조건은 없습니다. 여기서.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거나 뭐였죠? 그 자체가 네, 입력의 분산이 크게 되면 출력도 되게 범위가 크게 네,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입력의 분산이 크다는 게 예상이 되면은 렐루 말고 다른 걸 써야 되나? 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입력의 분산이 크지 않도록 미리 조절을 해서 넣어줍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어서, 그거 인풋 스케일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러닝 레이트 컨트롤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자, 일단 러닝 레이트, 아까 알파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고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스케줄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러닝 레이트이 여러분들 하이퍼 파라미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이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이 수렴 속도와 모델의 퍼포먼스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적절한 걸 안 쓰면은 영 엉뚱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몇 가지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자꾸 훈련을 시켜보면서 터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그 러닝 레이스를 얻느냐 하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뉴럴넷을 훈련시킬 때 러닝 레이스 뭐 잡은 다음에 F폭 뭐 1000, 이렇게 큰 거 잡아가지고 한 3일 훈련시킨 다음에 결과 이렇게 그때 열어봐서 보면은 이거 뭐 안 되겠죠. 그렇죠? 3일 후에 다시 이건 아닌가 봐 하면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되냐면은 일단 데이터를 좀 줄여요.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버피팅을 한번 시켜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걸 먼저 체크를 해보고 오버피팅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훈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데이터에 맞춰서 뉴럴넷이 거기에 그 피팅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버피팅이 되기 시작하는 게 보이면은 이거는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이제 그럼 러닝 레이스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러닝 레이스를 너무 크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언스테이블 하거나 발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러닝 레이스를 너무 크게 잡았어요, 지금. 그러면은, 애시당초에 산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 지금 반복 횟수고요. 예, 로스예요. 제가 로스 곡선 그려놓고 포물선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드린 적 있죠. 러닝 레이스 크게 잡으면은. 예,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 러닝레이스를 적절히 크게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러닝레이스는 보폭이잖아요. 그럼 하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성격은 갖고 있죠, 얘가. 그래서 바닥을 향해서 아래쪽을 향해서 최저점을 향해서 막 성큼성큼 가긴 가요. 잘만 방향만 잡으면은. 근데 뭐가 단점일까요? 진짜로 이제 정말 미세하게 정말 미니멈 지점을 가야 되는데 거기선 여전히 너무 큰 보폭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정말 종종 걸음을 여길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거기를. 예, 큰 걸음만 성큼성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성능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적절한 너무 너무 낮은 또 러닝레이스를 쓰게 되면은 너무 천천히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요. 적절한 값을 써야지 이게 됩니다. 빨간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흔히 빠지기 쉬운 착각은 내가 학습이 잘 되네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학습이 안 되는구나. 이게 거의 기저 에러에 가까운 그런 곳이구나라고 해서 멈춰버리면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더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는데 러닝 레이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기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이걸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배치의 크기를 두 배로 늘리면은 러닝 레이스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라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휴리스틱한 규칙이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내가 학습 시간이 너무 지금 뭐 대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업로드 해야 되는데 뭐 계속 훈련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배치의 크기를 좀 두 배로 늘려서 예, 학습률도 두 배로 높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배치 크게 늘어나면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러닝레이스는 이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직감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데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거기에 모델과 데이터셋,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잘 부합하는 우리의 목표에 부합하는 모델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걸 훈련시키기 위한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 그리고 훈련에서 얻어지는 그 파라미터들 그런 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기계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러닝레이스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느냐 그러면은 보통 세 단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 웜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컨스턴트하게 일정하게 그냥 러닝레이스를 사용하는 단계, 그리고 러닝레이스를 점점 줄여줘서 미세하게 찾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컨스턴트한 이런 거는 요즘에는 잘 쓰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많이 쓰이던 방식이고 요즘에는 웜업을 한 다음에 그냥 디케이를 하는데 디케이를 해도 이게 컨스턴트한 이런 성격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디케이가 많이 쓰이는데 어떤 형태냐면 코사인 곡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그림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럼 처음에 완만하다가 좀 가파르다가 좀 완만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코사인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코사인 주기의 반, 그러니까 180도 변하는 그 모습을 본딴 거예요. 그게 코사인 디케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웜업은 쭉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쭉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네, 그런 형태를 많이 써요. 네. 보통 이제 컨스턴트하게 하려면은 이제 아담에서는 보통 한 0.001,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나 조금 데이터가 크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도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디케이 쓰려면은 인풋에서 요거 불러주셔서 파라미터만 적절히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스텝 사이즈 얼마로 할지, 뭐 러닝 레이트 얼마로 할지 다 지정해 주면 되고 그런 것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제가 그림만 결론으로 가져왔는데 여기 올라가는 부분 있죠? 요걸 웜업이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 러닝 레이스를 막 처음부터 막 진짜로 큰 거부터 막 시작하기에는 아무리 커도 막 이게 사실 0.001 정도밖에 안 되는 값이긴 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큰 값을 써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값으로 하고 조금 올려보고 조금 더 올려보고 조금 더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웜업을 좀 해요 처음에. 근데 그 웜업 시간은 전체 학습 기간으로 따지면은 되게 적은 분량이죠. 예, 적은 시간 동안은 웜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 학습률 아까 보셨던 0.001 같은 데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디케이를 시킵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고정된 형태로 쭉 가다가 좀 가파르게 떨어뜨리다가 마지막엔 다시 정밀하게 탐색해야 되니까는 학습률이 다시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보통 훈련을 하게 되고 음, 예전에 쓰던 방법은 요거예요. CNN 훈련시키는 CNN 전통적인 CNN 훈련시키는 방법은 고정된 파라미터로 쭉 러닝 레이스로 쭉 훈련을 시키다가 로스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떨어지면 쭉 러닝 레이스를 뭐 10분의 1로 줄여서 또 쭉 파라미터 공간을 탐색을 하다가 또 팍 줄여서 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했었어요. 뭐 곱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기도 하고 뭐 다른 걸 관찰해서 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훈련시킬 때 좀 필요한 게 데이터 전처리라고 보통 불리우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인풋 스케일링이라고 하고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중에 하나의 테크닉인데 인풋 스케일링이 중요하니까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인풋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목표는 뭐냐면은 데이터들을 전부 0 근처에 있는 값으로 스케일을 조절해 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0이라고 했는데 제로 센터드라고 하는 건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있는 데이터를 제로 센터링이라고 하죠. 제로 센터드 된 인풋이 클래시파이어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건 최종적인 출력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출력에 해당하는 출력 함수에 주는 인풋이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런 클래시파이어의 인풋으로 이제 제로 센터드 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를 낼까요? 지금 클래시파이어가 연두색이죠, 지금. 녹색으로 지금 그려져 있고요. 이게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구분해주는 클래시파이어인데, 어,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그려져, 직선으로 그려져 있죠. 하나는 제로 센터링이 돼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죠. 근데 클래시파이어가 이렇게 살짝 틀어졌어요. 이렇게. 예, 조금 뭐 노이즈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배우게 되면 음, 이 위에 거는 여전히 잘 구분하죠. 제로 센터링 된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죠. 틀리기 시작하죠, 벌써부터. 예. 그래서 덜 민감해요. 제로 센터링 돼 있는 데이터가 그 클래시파이어 성능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입력을 우리가 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없겠죠. 제로 센터링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이건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이제 해당하는 이그램플이었고, 이제 좀 일반적인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인풋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인풋 스케일링으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고, 스탠다다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데이터를 그 사용자가 정해준 레인지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이터들을 무조건 내가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내가 바꾸겠다. 이건 양수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또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무조건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값으로.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뭐 아웃라이어를 그냥 그대로 썼다고 했을 때는 제일 큰 값을 갖는 데이터는 1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데이터는 0으로 바뀌고 스케일은 거기에 수평적으로 맞춰져서 변환이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min max 스케일링이라고 불러요. 최대값을 오른쪽 1에 맞추고요. 최소값을 마이너스 1쪽에 맞추기 때문에 min max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면 제로 센터링은 되긴 되겠죠, 거의. 네, 오른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스탠다다이제이션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조금 다른데 최대 최소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요거는 평균을 0으로 하고요. 분산을 1로 해주는 형태로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로 미인 앤 유닛 베리언스라고 부르죠, 보통. 그래서 평균 0, 표준 편차 1 이렇게 하고 요걸 스탠다다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표준화. 그래서 요거를 뭐 G-스코어 스탠다이제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원래 데이터 0 근처가 아니고 제로 센터링이 되어 있지 않고 퍼져 있는 데이터가 제로 센터링으로 바꾸고 요거 제로 민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평균만큼 빼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또 되죠. 0, 이제 분산이 확 줄어서 표준 편차가 1인 형태로 바뀌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인풋 스케일링 해주고, 그 인풋 스케일드 된 데이터가 신경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이 된 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느냐 하면은, 자, 우리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저 표에다 찍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원래 데이터는. 근데 이거를 표준화를 했어요. 제로 미인 앤 유닛 베리언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0, 분산 1인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모여 있겠죠. 예, 이 데이터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뉴럴넷의 입력으로 사용해 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해줄까? 굳이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할까요? 음, 이렇게 해야지 최적화를 더 빠르고 또 좋게 정확한 그 웨이트들, 더 좋은 웨이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렴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도 개선이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손실 공간을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손실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막 이런 훔준한 산악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제가 그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막 그렸었는데 이런 형태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들었으면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지겠죠. 데이터들이 다 비슷한 값으로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손실함수 한번 만들어 봤죠. 선형회계에서. 자,
1 집어넣으면 75점 나왔고 3 집어넣으면 뭐 80 몇 점 나왔고 그랬잖아요. 예. 1하고 75는 굉장히 값의 차이가 크죠. 예. 그러면 이거 그거 가지고 손실함수 만들어 보면 뭐 그게 다 빼서 제곱하고 막 이런 텀들인데 막 75, 막 90 몇 이런 것들이 막 제곱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비대칭적인 공간이 일단 나오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0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들이 막 울룩불룩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제로미는 유닛 베리언스로 다 모아놨기 때문에 손실함수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비슷비슷한 값이기 때문에 매끄러워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최적화를 할 때 경사하강법을 써가지고 최적화할 때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당연히 오른쪽이 내려가기 편하죠. 그쵸? 예. 이거 내려가라 그러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정답이야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겠죠? 예. 더 좋은 공간으로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데 사실은 너무 과장해서 지금 표현한 그림이에요. 근데 어쨌든 훨씬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인풋 스케일링이 이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바꿔주는 게. 근데 이렇게 바꿔주는 효과를 내는 방법들이 어,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뭐 스킵 커넥션, 웨이티케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이 바꿔주게 돼요. 예, 그래서 인풋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음, 제가 학기 초에 딥러닝 시간이 있죠. 제가 1학기 때 하는 학기 초에 이제 피마인디안 데이터셋을 다루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런 데이터 피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프레그넌트, 플라즈마, 뭐 혈당 농도죠. 뭐 프레셔, 혈압, 뭐, 뭐 뒷목의 두께인가 뭐 이런 거, 인슐린, 뭐 BMI, 뭐 나이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게 당뇨인지 정상인지를 모아놓은 데이터예요. 768명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입력으로 사용이 될 거니까 이게 인풋이죠, 정보. 인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인풋이 들어가고 출력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차원 벡터가 일단 입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신경망에 그런 값들이 지금 얘 보세요. 막 중구난방이죠, 지금. 예, 얘는 지금 뭐 6, 1 이런 값이고 얘는 갑자기 33이 나오더니 얘는 지금 다시 또 0점대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를 이제 다 0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값으로 다 바꿔서 이제 쓸 거예요, 지금. 쓰는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평균 내면 큰일 나겠죠. 이쪽 방향은 평균 설명은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평균이 필요하겠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필요한데 어떤 평균을 써야 돼요? 이 방향으로. 피처별 평균. 그래서 피처, 나이에 대한 평균, 768명에 대한 평균이 지금 33.24였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11.76이었어요. 요거를 평균형 표준 편차 1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768명은 이건 엔타이어 데이터셋이에요. 전체 데이터셋이고 이거를 배치 단위로 사실 해야 돼요. 내가 갱신하고자 하는 배치 단위로. 배치 사이즈가 128이었으면 이 128명에 대해서 평균 내고 그 다음 배치에 대해서 또 평균 내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배치가 768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바꾸는 요령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요 평균에서 빼주고 평균을 빼주고 이 값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여러분들 그거 고등학교 때 다 해봤죠? 확률 통계를 안 배운다는 소식을 제가 듣긴 했는데 설마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예, 예. 알죠? 정규분표를 표준 정규분표로 바꿔주는 방법 예.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데이터 바꿔주면 돼요. 예. 예, 컬럼별로 줄 8번 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인풋 스케일링 중에서 제로 민 앤 유닛 베리언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링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값 찾은 다음에 리니어하게 스케일링해서 변환해 주면 되니까 그건 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원래 그 오리지널 로우 인풋 데이터가 스케일된 형태로 바꿔주는 요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뉴럴넷에 입력해서만 딱 한 번 쓰이죠. 중간에 들어가서 나오는 활성화 값들은 또 막 여러 가지로 막 값들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임의로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해서 손보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뉴럴넷이 열심히 학습을 했는데 그 값을 다시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이 적용이 돼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하여튼 이것도 결국은 활성화 값들을 0 근처에 있는 값들을 다시 바꿔주는 방식이 적용이 돼요. 여기서들. 그래서 출력을 내게 됩니다. 그럼 출력이 나오면 이 출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분류인지 획인지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스케일 된 상태에서 답을 잘 내주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답을 그래서 분류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썼더니 분류가 잘 됐죠. 아까 이렇게 구분선 동작 잘했잖아요. 그런데 오차를 리포트를 할 때, 그래서 회귀 문제였습니다. 회귀. 그럼 회귀 같으면은 내가 값을 직접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측할 때는 내가 스케일된 값을 가지고 오차를 내면 너무 적게 나오겠죠. 그렇죠? 원래 값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돼요. 뭐 그런 그 최종적인 성능을 리포트할 때는. 예, 그래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보통 이제 출력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활성화 값들도 똑같이 데이터처럼 그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데 그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다라는 거고요. 인풋 스케일링은 라이브러리 상에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되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렇게 임포트해 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 데이터가 지금 원래 여기 xtrain, xtest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xtrain을 요 스케일러 닷 fit transform을 해주면은 요걸 딱 불러주기만 하면은 얘는 지금 민맥스를 제가 쓰고 있는 거죠. 민맥스를 쓰면 예, 그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인 값으로 다 스케일링이 돼서 여기 저장이 돼요. 예, 리턴이 그 결과물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여기 제가 아래 써놨죠. 테스트할 때 또 중요해요. 테스트할 때는,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르죠, 지금 불러주는 라이브러리가. 왜 다를까요? 내가 테스트 셋을 이만큼 띄워놨어. 근데 테스트 셋을 내가 테스트 셋에 있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써가지고 알아내서 계산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 스케일링을 해주면 그거는 치팅이죠. 테스트 셋인데 여러 본 거잖아요. 테스트 셋은 평균을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트랜스폼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불러주면 뭐냐면은 내가 훈련할 때 썼던 그때 평균하고 표준 편차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여기 핏 트랜스폼 성능이 더 잘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데이터셋의 평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했는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고의로 치팅한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액티베이션을 제로 민 앤 유니페리언스처럼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음,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그렸었는데 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했어 제가 또는 스탠다드이제이션을 안 했어. 그러면은 중간고사 1시간에 대해서 75점이 나오고 3시간에 대해서 80 몇 점 나왔죠. 1하고 70, 뭐 80, 이런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럼 이 손실 공간 2차원으로 그렸을 때 위에서 등고점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기죠? 옆으로 굉장히 찌그러진 형태로 나오겠죠. 값이 하나가 굉장히 크니까. 스케일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최적화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최저점을 향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지그재그로 내려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지그재그로 그때마다 미분해가지고 경사 나오는 게 조금만 틀어져도 저 멀리 이렇게 가야지 있을 테니까 지그재그로 내려가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죄다 0에서부터 1 사이로 바꿔놨어. 공부한 시간도 0에서부터 1 사이고 0에서부터 1 사이일 수도 있고 0 근처에 있는 값일 수도 있고요. 평균 0, 표준편차 1로 바꿔놓으면 공부한 시간도 거기. 그 다음에 또 족보의 양도 0에서부터 1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잘 되겠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공부한 시간은 1시간이고 그다음에 뭐 IQ를 썼다고 칠까요? IQ는 막 100,
30이고 이러면 이게 완전 다르잖아요. 한쪽 축이. 예, 그러면 이게 완전 찌그러진 타원 형태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로스 그 표면을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액티베이션을 스탠다다이제이션 해주는 이런 기능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 공간이 이렇게 울퉁불퉁했던 게 이렇게 매끄러워진다는 겁니다. 액티베이션을 제로 미넨 유닛 베리언스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바꿔줄까요?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한 게 2015년도에 구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실제로는 배치 정확한 이름으로 붙이자면 스탠다다이제이션이에요. 제로 미넨 유닛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용어를 그냥 이렇게 대충 썼는데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 중간 활성화 값들을 정규화해 주는 거죠. 중간에 있는 활성화 값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약간 인디언일 때는 여기가 지금 뭐 나이도 들어가고 뭐 혈당 농도도 들어가고 막 그런 피처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뉴런으로 중간층으로 가면 이제 그런 개념은 사라져 버리죠. 이제 들어가서 뭐 뉴런의 개수만큼 뭐가 그냥 값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만 나오는 거지. 뭐 그게 뭐 혈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값이 돼버렸잖아요. 뭐 웨이티드 썸이 됐으니까. 그래서 뉴런 그냥 1부터 뉴런 P까지도 그냥 쓸 수밖에 없죠. 예. 뉴런의 개수가 P개가 있으면. 예,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그 뉴런으로 들어오는 입력들을 배치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내는 겁니다. 그 뉴런이 P개가 있으면 평균이, 서로 다른 평균들이 P개가 나올 거고, 표준 편차도 P개가 나오겠죠. 각 뉴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아까 인디언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처별로 했듯이, 얘도 뉴런에 그 들어오는 값들을 쭉 평균을 내서 네, 표준 편차를 쓰면 되는, 평균 표준 편차를 쓰면 돼요. 왜냐하면 배치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값은 한꺼번에 다 들어오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그 L이라고 써 있는 건 L번째 층의 뉴런이에요. 이건 특정 층의 뉴런을 제가 그려놓은 거고, L층의 뉴런 중에서 이 L은 뭐 생략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I, J가 있는데, I가 이쪽 인덱스죠? 예. J는 이쪽 뉴런 쪽의 인덱스예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죠. 예, 이쪽으로 평균을 내서 평균을 빼주고 분산을 루트를 씌웠으니까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아주 작은 입실론 값 더해줘서 나눠주면 되겠죠.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다시 똑같이 아까처럼 예,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눴기 때문에 제로 미넨 유닛 베리언스로 얘네들 값이 다 바뀌겠죠. G의 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건 좀 인위적인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래 스케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람다하고 람다를 곱해주고 베타를 더해주죠. 그럼 여기 기껏 해가지고 다시 약간 빼고 나눠가지고 지금 0 근처로 줄여놨는데 다시 이건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풀어줄 수 있는 룸을 줘요. 그리고 얘네들 람다하고 베타는 런업이란 파라미터예요.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데이터로부터 얘네들을 알아서 배우도록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1하고 0으로 배워지게 되면 정말 정확하게 그 제로미넨 유닉 베리언스가 되는 거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다 보면 이게 약간씩 틀어질 수 있는 룸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실제로 요 y가 액티베이션 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쪽 방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연산이. 세로 방향으로 평균 표준 편차를 내서 그쪽으로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방향으로 지금 런업이라는 파라미터가 람다, 베타가 생겼죠. 여기도 다른 뉴런이기 때문에 다른 람다하고 베타가 쓰일 거예요. 두 개씩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 파라미터가 두 개씩 더 추가되죠. 예. 그래서 파라미터가 2피계가 더 늘어나게 돼요. 원래 갖고 있던 W가 있는데 파라미터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는 순간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뉴런의 개수의 2배로. 이거는 이제 배치 프로세싱 할 때 그 정확한 계산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없으면은 그 요게 지금 제가 X고 Y라고 썼는데 실제로 중간층이기 때문에 Z고요. 또 다른 그 출력물이에요. 얘도 예, HH라고 보셔도 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죠? 여기 들어가는 입력이 이게 데이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는 그 뉴런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뭐 배치로 처리할 거니까 M개 묶어서 들어가겠죠.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요거를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컨캣 해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주고 새로 x1 여기다 쓰고 x2 여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xd까지 써주면 돼요. 그래서 배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M개가 들어간 겁니다. 예, 배치 처리할 때는 세로 쪽으로 보통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럼 H도 이제 나올 텐데 이거는 M개가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M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넣기 때문에 은닉 중에도 데이터 M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들이 나와야 되니까 세로 쪽으로는 M개고요. 괄호 쪽으로만 P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M by D, M by P. 그리고 얘도 당연히 여기는 M개가 나와야 되겠죠. 데이터를 M개를 모아서 넣었으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M개니까. 네. 그리고 얘는 출력이 N이니까 N by N으로 나옵니다. 이건 그냥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안 했을 때 일반적인 처리 과정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는데 각층의 뉴런의 개수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여기 H를 제가 그냥 아까 그림으로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분해해 봤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웨이티드 썸이 한번 이루어지고 활성함수를 한번 통과하고 그리고 그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걸 생략해서 그렸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분해해서 놓고 보면 여기를 이제 Z1, Z2, Z3, Z4로 뭐 Z-P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원래 이제 우리가 G라고 한 거를 아까 이제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요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H가 나왔죠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참고로 요 G1부터 GM까지를 G1이라고 여기 그림에서 표현한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G2는 여기가 1, 2, 2, 2 이렇게 되는 거고 요 H1 여기서 있는 H1도 여기 모습은 요렇게 생긴 벡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G를 G 해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Shift하고 스케일링 아까처럼 다시 해서 원래 거로 되돌리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요 방향으로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해요. 분산 구했죠. 예, 분산을 루트 씌운 표준 편차니까 평균 분산을 구해요. 요 방향. 이건 할 수 있죠. 데이터가 뉴런 들어왔으니까 배치로 왕창 들어왔으니까 그 배치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는 뭐 순식간에 구하니까 그걸 구해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지햇을 만들어요. 이제 이건 제로 민 앤 유닛 베리언스죠. 무조건. 그렇죠? 이게 바뀌어서 요 지햇을 저장을 해놔요. 이건 G가 G햇으로 바뀌어요. 예.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해가지고 바꾼 다음에 요거로 끝내면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인위적인 계산으로 조작한 거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여지를 줘서 데이터로부터 그걸 배우도록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람다하고 베타를 줘요. 감마하고 베타를 줘서 얘네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배워지도록 합니다. 런업을 해요. 이거는.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기껏 0,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바꿨는데 다시 얘가 평균 베타 J, 표준 편차 감마 J로 바뀌는 거죠. 데이터로부터 물론 배우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 스케일링 앤 쉬프팅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를 활성화함수 통과시켜주면 H가 나오겠죠. 이건 뭐 원래 배치 너무 없어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다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실제로 코드로 사용하려면 그 구현상에서 쓰려면 여러분들 이런 행렬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라이브러리도 만들어져 있을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불러주면 돼요. 뭐 내가 액티베이션 값들을 조절해주고 싶은 곳에다가 중간에 끼워 넣어주면 돼요. 이걸 끼워 넣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웬만한 경우에. 그래서 약방의 감초처럼 그냥 중간쯤에다가 적당한 곳에다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어줬죠. 네. 근데 훈련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할 때 지금 평균 표준편 차 이거 없죠. 그런 게 자체가 여긴 지금. 그래서 그
훈련할 때 썼던 평균 표준 편차. 어쨌든 필요하긴 필요하니까 훈련할 때 썼던 평균 표준 편차를 기록을 해놨다가 예, 그거를 사용해요. 근데 맨 마지막 걸 쓰지는 않고 이것도 여기서도 EWMA가 나오는데 내가 에폭을 반복해서 훈련했잖아요. 스텝을 반복해서. 그러면 맨 마지막 스텝에 있던 평균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수 이동 평균을 쓰는 거예요. 예, 맨 마지막 평균은 아니고 그것들이 지수 이동 평균으로 만들어진 거, 그거를 쓰는 겁니다. 예. 근데 요거의 단점은 예, 배치 단위의 입력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자연어예요. 시퀀셜한 입력을 받아요. 하나씩 받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배치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레이어 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쪽으로 평균을 내는 것도 있어요. 배치는 없고 이쪽으로 평균. 뭐 나는 오늘 학교에 가서 피지컬 AI 수업을 듣고 집에 갔다. 여기 단어들이 쭉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설명은 여기 써 있는데 똑같아요. 방법은. 이쪽 방향의 평균 표준 편차 내고 바꿔주고요. 이 값들이 이제 자기 자신, 시퀀스 내에 있는 평균을 이용해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 스케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이 감마하고 베타를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네, 활성 없이 통과시켜주는 거죠. 이게 레이어 놈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 트랜스포머를 볼 텐데, 거기에 중간에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